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11번째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news.ada.io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긱뉴스에 올라온 뉴스들 중에서 매주 여러분들께 좀 더 전달해 드렸으면 하는 뉴스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애플, 구글,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영상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뉴스들은 긱뉴스 위클리 68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긱뉴스 가셔서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위클리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안에 가보시면 제가 매주 이전 주의 뉴스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그 68호에 있는 기사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전달해 드릴 뉴스는 총 5개인데요. 첫 번째, 최신 데이터 인프라 아키텍처. 두 번째, 디스코드는 어떻게 승리했나. 세 번째, B2B에서는 무료화도 경쟁이 가능해요. 네 번째, 아틀라시안 서버 판매 중단 및 클라우드 퍼스트 전환. 다섯 번째, 페이스북 트래픽 75%가 퀵과 HTTP3 사용. 그럼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최신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라는 글입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정리한 보고서인데요.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지난 2년간 수백 명의 그 창업자들 아니면 데이터 관련된 리드들 그리고 전문가들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데이터 스택 관련된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한 20명 이상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들의 현재 데이터 스택, 그리고 아마 새로 만든다고 하면, 자신들의 데이터 인프라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요거는 저희 댓글에 보시면 긱뉴스 사용자분이신 인더라이프님이 최신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주목받는 아키텍처라고 구글 닥스로 전문 번역글을 올려주셨어요. 요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데이터 인프라 관련된 스타트업 투자가 근래 들어서 2018년 이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나 루커, 콤플루언트, 데이터브릭스, 올해 들어서는 콜리브라나 파이브트렌 같은 서비스들이 투자를 받았고, 올해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상장도 했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있다. 그만큼 데이터 인프라들이 많이 조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글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려면 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한 장짜리 유니파이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라고 하는 요 한 장의 그림으로 현재 구조를 설명하고 그 각 섹터에서 요즘 뜨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름들만 쭉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이 소스, 비즈니스나 운영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들이죠. ERP, CRM부터 비롯해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나 픽셀 같은 이벤트 스트림으로부터 받는 이벤트 콜렉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소스고요. 두 번째는 인제스션 앤 트랜스포메이션, ELT, ETL이라고 부르는 Extract, Transform, Load, 요 도구들이고요. 이 도구들로부터 최근에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모델링 도구들, DBT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워크플로우 매니저라고 해서 데이터 변환이라는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니까 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도구들, 에어플로우를 비롯한 워크플로우 매니저들, 거기에 분산 처리를 위한 클러스터링 플랫폼으로 스파크, 그리고 그 위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대용량 병렬 처리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배치 쿼리 엔진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 스트리밍 엔진이나 스트림 프로세싱까지도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 관련돼서 요즘 뜨고 있는 오픈소스들, 서비스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하고 처리함을 통해 가지고 예전의 데이터, 최근의 데이터까지 합쳐서 이전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도구들,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웃풋, 이렇게 처리된, 질의된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대시보드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출력 부분,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섹터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유명한 것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요거 하나하나를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린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요 도표 자체는 제가 설명하는 동영상을 따로 찍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를 봐주시면 제가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차례로 요 한 섹션씩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거 기대해 주세요. 이 자료에서 뒤쪽에 있었던 것 중에 아마 이제 눈여겨볼 것은 요것들인 것 같아요. 기존에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겨가고 있다. 예전에는 어쨌든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내부에 있었는데 그거를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겨가는 게 추세고, 하둡에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들, 데이터빅스나 프리스토어 이런 기반으로 인해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들로 옮겨가는 게 또 하나의 추세. ETL to ELT, Extract Transform Load에서 Extract Load Transform으로 바뀌고 있다. 비즈니스 데이터 소스에서 변환을 해서 우리가 분석에 좋은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로드해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그거를 쿼리했었다고 치면, 이제는 먼저 로우 데이터를 다 로드해놓고 익스트랙트 앤 로드해놓고 트랜스폼하는 요 ETL에서 ELT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도 아키텍처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워크플로우들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워크플로우를 관리한다 였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 플로우들을 자동화하는, 좀 더 사용자들의 손을 좀 안 대고 더 명확한 추상화와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가는 게 요즘 추세고요. 예전에는 분석팀이 필요해서 분석팀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쿼리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보여줬다고 하면, 요즘은 셀프 서브 인사이트라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이 분석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셀프 서브 인사이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중요한 데이터들이 단계 옮겨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 해서 각각 그 데이터 옮겨가는 부분들만 보안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회사 전체의 데이터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 접근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콜리브라 같은 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 자체는 번역도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도구들, 파이브트렌, DBT, 에어플로우,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도구들이 이거는 이름만 들어서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구독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 정도부터 요거 하나씩 아주 짧게 얘가 어떤 것들이다 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디스코드는 어떻게 승리했나 라는 글이에요. 디스코드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도구이긴 합니다. 우리가 MMORPG나 FPS 같은 게임을 하면 같이 한 팀, 스쿼드나 팀 단위끼리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채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임들보다는 요즘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음성 채팅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성 채팅 도구들은 굉장히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 기억하는 게 로저윌코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팀스피크, 멈블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디스코드로 약간 일반적인 게이머 커뮤니티들은 다 넘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디스코드가 어떻게 이 게이머들을 위한 음성 서비스, 음성 채팅, 그룹 채팅에서 승리했나라는 걸 분석한 글이에요. 디스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팀스피크나 멈블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셋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디스코드는 그냥 클릭 2번만 하면 서버를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코드 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가입만 되어 있으면 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링크 하나만 던지면 바로 서버에 조인되고 들어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이 무료라는 거예요. 아까 이 음성 채팅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로 처리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요 디스코드는 어떻게 승리했나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디스코드의 유료 모델이었어요. 디스코드의 유료 모델을 여기 설명하면서 fail status to capture value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가치 확보를 위해 상태, 나의 지위를 판다라고 되어 있는데, pay to win이라고 얘기하는, 돈을 내면 더 좋은 것들이 생겨서 승리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 스킨이나 실제로 게임에는 약간 상관없는 것들을 파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유료화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었잖아요. 이 롤의 스킨 같은 형태로 내 스테이터스를 구매하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코드는 부분 유료화 모델이 있긴 하지만 사용자 수를 제한 건다던가 메시징에 제한을 건다던가 그런 것들이 없고요.
요 스테이터스를 구매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나이트로 구독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약간 품질 향상은 해줍니다. 기본 기능은 다 되고요. 내부에서 파일을 전송하는 크기나 화상 통화하는 품질을 조금 좋게 만들어줘요. 거기다가 특수 프로필이라 그래가지고 이모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내 프로필 사진이 애니메이션 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커스텀 태그를 달게 해준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됩니다. 근데 요 개인이 나이트로의 구독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서버 부스트라는 걸 딱 2개 줘요. 서버 부스트가 뭐냐면 내가 속한 디스코드 서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디스코드 서버라 그러면 뭐 서버 구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슬랙의 워크스페이스랑 같아요. 우리 슬랙에서 회사 전체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로 묶여 있잖아요. 그 워크스페이스 하나가 디스코드에서는 서버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임 하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채널 전체를 서버라고 부르는데 서버에 주는 거예요. 부스트는 이 서버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서버에 돈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서버 자체가 부스트가 되면 서버가 이 부스트들이 쌓이면 그 서버가 커스텀 이모지를 만드는 슬롯이 늘어나고 다양한 코스메틱 기능들 뭐 애니 아이콘이나 서버 배너나 서버 자체의 품질, 음성이나 영상 파일 업로드 크기가 다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이트로 구독은 나도 기능이 향상되지만 내가 속한 서버에 기여하는 거예요. 사용자 이름 옆에는 이 사람이 이 서버에 기여하는 부스터라고 아이콘이 딱 표시가 됩니다. 나이트로 서비스는 9.9달러, 연 99달러 정도 이거예요. 나이트로가 예전 모델이 클래식이 있고 요즘이 이제 기본인데 나이트로인데 자, 2개의 서버 부스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요. 부스트는 추가로 더 살 수 있어요. 개당 5달러로 별도의 구매 가능합니다. 서버에 낸 부스트 개수에 따라서 사용자 레벨이 결정되는데 내가 레벨 1은 2개 내면 되고 기본적으로 레벨 2는 15개, 레벨 3는 30개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내 레벨이 내가 낸 부스트 개수로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뭐 돈을 내서 레벨업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서버에 그만큼 내가 이 서버에서 내가 많은 정보를 얻으니 여기에 기여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버가 사용자가 많을수록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버가 클수록 부스트를 많이 내야지 레벨 3에 도달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 디스코드 서버다라고 하면 레벨 3 내는데 부스트를 165개를 내야 됩니다. 약 825달러, 90만원쯤 되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부스트 200개가 넘어요. 201개? 그래서 이거 1000달러가 넘고 동물의 숲, 뭐 많이 하신 스위치용 모여봐요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부스트 400개를 내야지 레벨 3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넘는 거죠. 파이썬 커뮤니티도 디스코드에 있는데 파이썬 커뮤니티는 44개, 한 25만원 정도만 내면 레벨 3가 됩니다. 근데 콜미카슨이라고 미국 유명 유튜버 디스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레벨 3가 되려면 부스트를 1100개를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격으로만 650만원쯤 됩니다. 이 정도를 내야지 내가 거기에서 레벨 3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면은 거의 그 디스코드에서 음성 채팅 내에서 레벨이 올라가는 건데 이걸 내므로써 내가 그 서버에서 내가 이 디스코드 서버의 기능에 일조했어 라고 하는 뭐 내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무료로도 엄청 많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 서버에 사용자가 많다고 서버 관리자가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디스코드가 그냥 무료로 무제한 사용자 늘어나니까. 무제한은 아니고요. 뭐 6만 명, 10만 명까지 되고 그 이상은 뭐 요청하면 늘려주고 뭐 그런다는 것 같아요. 사용자가 늘면 거기서 안에서 디스코드 요 부스트들을 받으면 알아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디스코드는 굉장히 좋은 유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6화를 보시면 긱뉴스 팟캐스트 6화를 보시면 제가 요 디스코드 사용한 요 스펠 브레이크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코드는 제가 이제 저도 많이 쓰는데 기능만으로 보면 슬랙보다도 좋은 점이 많고요. 되게 빨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좀 더 잘 어울립니다. 물론 슬랙은 되게 정형화된 업무용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디스코드는 정말 노는 분위기가 좀 많이 풍기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디스코드가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딱 돌려서 뭐 서버를 분리하거나 뭐 디스코드 포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슬랙하고도 한번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기능입니다. 긱뉴스에도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요 디스코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슬랙을 개인 슬랙으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봇들로 연동이 되니까 이 봇 연동해서 뭐 슬랙을 개인 아카이브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스코드도 한번 써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세 번째 뉴스는 B2B에서는 무료화도 경쟁이 가능해요 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료 서비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야, 그거랑 똑같은 무료 오픈소스 저거 있는데 그거 내가 왜 돈 내고 써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무료 있는데 무료 당신 서비스를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내고 왜 써요? 라고 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 게 실제로 무료화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오픈소스를 익히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는 돈이 들기 마련이고요. 숨겨진 비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그거를 배우는데 드는 시간도 있고 우리 직원이 그걸 배우고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도 있고 서버의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파치 솔라나 일레스틱 서치를 이용해서 검색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알고리아 같은 검색 전용 사스 엔진에 비해서 강력하지 못하다 얘기하는 거죠. 해보면 이 글에서는 B2B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중요할 거는 실제로 회사가 직접 돈을 내고 있지 않은 서비스 중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는 거를 비즈니스화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나 회계, 회사에서의 뭐 일반적인 뭐 총무 업무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누군가 관리해주면 편하잖아요. 비용이 적게 드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작은 B2B 사업체들도 있고 큰 것들도 많은데 B2B가 이제 성장하는 데는 이런 간단한 공식이죠. 내가 개발하는 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저 서비스를 간단히 쓰면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이미지 배경을 지우거나 쇼핑몰에서 상품의 이미지 배경을 지우거나 랜딩 페이지를 이쁘게 만들거나 뭐 구독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검색 기능이거나 마케팅 최적화 이런 것들은 다 유료 사스를 작은 비용으로 도입해서 쓰는 게 훨씬 좋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서비스 중에 하나 아임포트라는 게 있어요. 국내에서 쇼핑몰을 만들거나 어떤 결제가 붙은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피지사 연동을 각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피지사 연동을 한 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멀티피지라고 하죠. 뭐 네이버 페이도 붙여야 되고 페이코도 붙여야 되고 뭐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핸드폰 소액 결제 다양한 것들 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거 개발이 귀찮거든요. 다 각자 해야 되니까. 요 아임포트는 그거를 한 번에 붙여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용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프리 트라이얼로 하나 바로 시작하고 복수 피지 하는 데는 1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10만 원 최초 1회로 10만 원만 내고 나면 이 피지사 연동을 이 라이브러리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안 쓰는 게 또 이상한 거라는 거죠. 국내에서 피지사 연동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요걸 촬영해서 보니까 오늘 온라인 결제 기술 기업 아임포트를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인 차이 코퍼레이션이 인수했다라고 떴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국내에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임포트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국내 핀테크 업체가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뉴스에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B 비즈니스 아이디어, B2B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직접 돈을 대고 있지만 비용이 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화하자, 자동화하자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 아틀라시안이 서버 판매를 중단하고 클라우드 퍼스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틀라시안 서버 서비스들, 뭐 지라나 컴플루언스를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설치할 때 항상 이제 로컬 설치본, 내 로컬 서버나 내 클라우드 인프라 안에다가 설치하고 쓸 수 있는 요 스탠드얼론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스탠드얼론 서버를 판매를 중단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직접 설치 가능한 요 서버 라이센스를 판매를 내년 2월부터 중단하고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은 3년간 유지보수 지원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인상했어요. 비싸게. 빨리 넘어가라고 자꾸 등 떠미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버전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이거는 계속 유지는 하는데 가격을 2배 올렸습니다. 원유저에서 500유저까지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기본 버전 DC 버전이라고 할게요. DC 버전이 지라의 경우가 4,70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 전에 지라를
그 개인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싸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10만 원 정도였나요? 제일 싼 게 15유저짜리가 굉장히 쌌었는데 아예 설치가 불가능해졌어요. 이거 자체는 아틀라시안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아틀라시안 온디맨드라고 해서 계속 밀어붙였던 것들로 얘기가 되었는데 너무 확 잘라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틀라시안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 소식도 있고 김뉴스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레드마인이나 유트랙 같은 다른 서비스 저도 지라 컴플루언스 대체제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명확한 대체제가 잘 없거든요. 뭐 지라도 그렇고 컴플루언스도 그렇고 딱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셀프 호스팅 가능한 아니면 무료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 지라가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소규모 10인 이하의 클라우드 버전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지라랑 컴플루언스를. 그래서 10인 이하에서는 지라 컴플루언스가 그나마 대안인 것 같은데 10인 넘어가고 500인 언더에서는 다른 도구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뉴스는 페이스북 트래픽의 이제 75%가 퀵과 HTTP3를 사용한다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모든 트래픽이 HTTP3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통계적인 얘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정리한 글인데 퀵 구현체는 뭐 회사들이 각자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무브패스트, MVFST, 무브패스트라고 하는 퀵 구현체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거를 내부 로드 밸런서에 먼저 적용해보고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그 HTTP나 네트워크 프로토콜들, 프레임워크들을 다 자체 개발을 한 게 많아요. 그래서 퀵도 이렇게 모바일에서 그 C++용으로 그 만들었던 HTTP 프레임워크인 프록시젠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퀵을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모바일 앱에 이제 도입을 해서 처음에는 뭐 다이나믹 콘텐츠 조금씩 적용하고 스태틱이랑 비디오 콘텐츠까지 적용해서 이제는 다 적용해서 훨씬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퀵이나 HTTP3가 성능 개선된다는 얘기는 제가 기뉴스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으니까 이전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웹 버전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어서 브라우저가 지원한다면 바로 HTTP3로 이제 통신하게 됩니다. 댓글에 페이스북 데스크탑 브라우저 비중이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했는데 진짜로 제가 찾아보니까 맞아요. 페이스북을 모바일에서만 접속하는 비중이 79%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모바일 퍼스트 앱이라는 거는 예전에 한번 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로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데스크탑에서 보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바일에서만 접속하는 사용자가 79%, 동시 접속하는 사람들이 약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이제 HTTP3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기뉴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국내 서비스들도 요 HTTP3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기뉴스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홍보드리지만 요 데이터 인프라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 제 유튜브에다가 올릴 테니까 기뉴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